당신이 살린 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욕망뿐이었습니다. 진아그룹의 긴급 주주 총회장안이 숨죽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고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고 단상 위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아들 한우진의 서늘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 몸에 흐르는 피는 은호가 주었지만 당신이 내게 준 건 살인자의 낙인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를 해고합니다. 한순간에 거짓된 모성애라는 가면은 무너졌고 화려한 재벌가 안주인의 이름은 자식을 제물로 삼은 비정한 어미라는 죄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짜들의 축제, 화려한 날들, 그 끝에서 드러난 진짜 심판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지역의 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우진의 의식은 이미 흐릿해진 뒤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이동식 침대를 밀고 들어갔고 그 뒤를 쫓는 은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한우진! 눈 좀 떠봐 제발! 응급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는 순간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명품 코트. 하지만 그 얼굴만은 공포로 하얗게 질린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아들의 상태를 전해 듣자마자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줄 유일한 도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공포. 그것이 그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간성 혼수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공여자가. 있습니까? 그 순간 고성이의 시선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지은호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채 은호의 앞으로 기어가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은호야, 내 딸 은호야, 제발 우리 우진이 좀 살려줘. 네가 유일하잖아. 너랑 우진이 쌍둥이잖아. 응? 제발 엄마가 이렇게 빌게. 은호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 172억짜리 도구로만 자신을 평가했던 여자,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딸의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했던 그 여자가 지금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에는 산장에서 우진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절대 간 이식 해주지 마. 도망쳐. 은호야.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하려 했던 오빠의 그 마음이 사무쳐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천륜이라는 게 이렇게나 질기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은호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수술실 문을 바라볼 때 그녀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막아서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차가운 눈으로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을 은호의 다리에서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이사장님, 연기는 그만하시죠. 지금 은호 씨가 걱정하는 건 오빠지 당신이 아닙니다. 지혁의 서늘한 일갈에 고성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일어나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지혁,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 이건 내 아들과 딸의 문제야. 은호야, 너도 오빠가 죽는 걸 원해? 너 때문에 우진이가 죽으면 넌 평생 살인자로 살게 될 거야. 또다시 시작된 가스라이팅. 은호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고성이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혁과 박성재, 그리고 로펌 변호사까지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된 그야말로 악마와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였습니다. 수술 진행합니다. 은호 씨가 공유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의 말에
고성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기세였습니다. 지역은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계약 조항을 읊어내려갔습니다. 첫째, 수술이 성공하고 한우진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즉시 고성희 당신은 진아그룹의 모든 지분을 포기한다. 둘째, 당신이 가진 모든 차명 계좌와 비자금 내역을 공개하고 사회에 환원한다. 셋째, 영구히 한국을 떠나 다시는 은호 씨와 우진 씨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모든 조항을 어길 시 당신이 은호 씨에게 했던 협박 녹취록과 보육원 방화 사건의 재수사 요청서가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그것은 고성희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돈과 권력, 그리고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성재가 싸늘하게 비웃으며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죽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아들이잖아요. 모성애가 대단하신 분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망설입니까?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 수술실 안에 우진은 시각을 다투고 있었고 은호는 결의에 찬 눈으로 고성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살려야 해. 우진이가 살아야 내 자리가 유지돼. 이까지 종이 쪼가리. 수술만 끝나면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은호, 저 계집애는 수술 끝나면 병실에 가둬버리고 지역 이놈은 약점을 잡아 매장시키면 돼. 악마의 본성은 위기 속에서 더욱 교활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척 연기하며 펜을 잡았습니다. 그래, 다 포기할게. 내 아들만 살려줘. 내 전 재산, 내 목숨 다 내놓을게. 그러니 제발 수술만. 그녀는 서류에 거칠게 서명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필체였습니다. 지역은 그 서류를 받아 변호사에게 넘기며 공증을 지시했고 곧바로 의료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준비해주세요. 은호는 수술 대기실로 향하기 전 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젖은 눈망울이었지만 지혁은 따뜻하고 단단한 손으로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킬 거야. 너도, 네 오빠도. 그리고 네가 줄 그 간이 저 여자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내가 만들 거야. 다녀와, 은호야. 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나란히 누운 남매. 마취가스가 주입되기 직전 은호는 옆 침대에 누운 핏기 하나 없는 우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미안해, 오빠. 오빠 뜻 어겨서 미안해. 그래도 살아줘. 살아서 나랑 같이 행복해지자. 수술실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수술 중 램프가 다시 켜졌습니다. 복도에는 지역과 성재, 그리고 서류에 서명한 손을 부들부들 떨며 비릿한 미소를 감추고 있는 고성희만이 남았습니다. 고성희는 수술실 문을 노려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멍청한 것들. 감히 나랑 거래를 해? 내 아들 몸에 세간이 들어가는 순간 이 판은 다시 짜이는 거야. 지은호, 넌 그냥 장기 패기일 뿐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역의 주머니 속에 그녀의 파멸을 앞당길 결정적인 히든 카드가 이미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적막한 병원 복도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거친 호흡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수술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까요?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두 분 다 무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병원 복도의 공기는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닥에 엎드려 울며 불며
애원하던 고성희의 얼굴에서 어머니라는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내 아들 우진이는요? 라고만 물었을 뿐 자신의 배를 갈라 간을 내어준 딸 지은호의 안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취에서 깬 은호가 옮겨진 곳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구석진 1인실이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타는 듯이 아파왔지만 은호는 링거줄을 부여잡고 오직 오빠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도 따뜻한 죽 한 그릇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서늘한 경멸과 승리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구나. 몸은 좀 어떠니? 영혼 없는 안부 인사에 은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오빠 살렸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요. 한국 떠나신다는 약속 지키세요. 그 말을 들은 고성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듯한 비소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술 직전 지역과 변호사 앞에서 작성했던 바로 그 이행각서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고성희는 은호가 보는 앞에서 각서를 북북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은호의 침대 위로 흩날렸습니다. 은호의 눈동자가 배신감으로 흔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 맞아? 어떻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하늘? 웃기지 마. 땅 위에서 힘 있는 건 나야. 네가 이걸 들고 법원에 가면 판사가 믿어줄 것 같니? 천만의 말씀. 넌 돈 뜯어내려고 친엄마 협박해서 장기 기증한 폐륜아로 나는 딸의 효심에 감동해 눈물 흘린 어머니로 포장될 거야. 언론? 검찰?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너 하나 꽃뱀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고성희는 침대 머리맡을 짚으며 은호의 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은호야. 내 덕분에 내 아들도 살고 내 자리도 지켰어. 넌 딱 거기까지야. 도구, 부속품. 그러게 누가 그렇게 순진하래? 배신의 칼날이 수술 자국보다 더 깊게 은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고성희가 승리감에 도취해 병실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시네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쓰레기십니다. 병실 구석, 커튼 뒤, 섀도우 존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어둠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당황한 고성희가 뒷걸음질 쳤지만 문 앞은 이미 박성재가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네가 왜 여기 있어? 당신이 약속을 지킬 위인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각서 찢으셨습니까? 찢으세요. 어차피 그건 미끼였으니까. 지역은 품 안에서 검은색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투박해 보이는 그 기계가 고성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역의 엄지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직. 아들 안 죽여. 살아있는 은호의 간도 가를 수 있어. 내 아들 살리려면 뭔 짓을 못해. 병원 복도에서 그리고 은호의 사무실에서 고성희가 내뱉었던 그 끔찍한 폐륜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취야. 법적 효력 없어. 과연 그럴까요? 이건 은호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녹음한 겁니다. 게다가 지역은 침대 위에 흩어진 각서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녹취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여 년 전 청주 보육원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아들만 데리고 빠져나온 뒤 보육원이 전소됐죠. 단순히 사고였을까요? 당신이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신분 세탁을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는 정황 증거와 당시 목격자의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살인 미수, 방화, 협박, 그리고 강요죄. 이 정도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회장님도 당신을 감싸진 못할 겁니다. 지역의 팩트 폭격에 고성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끼 서린 눈으로 지역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터뜨리겠다고? 터뜨려봐. 내 아들은 이제 살았어. 진화그룹 안주인인 나를 건드리면 너희 회사, 내 가족, 그리고 이 기집애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어. 지역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고성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재판장처럼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기회를 드리죠. 내일 아침 자진 사퇴하고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아들에게 범죄자 엄마로 기억되진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신다면 당신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싶은 그 순간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려 드리겠습니다. 고성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자수? 사퇴? 그녀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독사를 닮은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난 절대 안 무너져. 내일 긴급 이사회가 있어. 내가 회장 대행이 되는 날이라고. 내깟 놈들이 지져봤자 승자는 결국 나야. 고성희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침대에 기댄 은호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자 성재가 다가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역은 닫힌 문을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무너지는 소리가 더 요란할 테니까. 지역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 내일 주주총회장이다. 게스트는 한우진이다.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릴 내일, 지역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자신의 욕망이 파놓은 무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진화그룹 본사 대회의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성희가 평생을 바쳐오르고 싶었던 욕망의 정점, 바로 긴급 주주총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기품 있는 순백의 슈트를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어젯밤의 협박은 그저 패배자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며 오늘 자신이 회장 대행 자리에 오르는 순간 모든 과거는 완벽하게 세탁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단상 아래에는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그녀는 가장 자신 있는 무기인 거짓된 모성애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 남편 박진석 회장의 부재와 제 아들 한우진 전무의 투병으로 회사가 혼란스러웠음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제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는지 아들에게 맞는 공여자가 기적처럼 나타나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그룹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더욱 강인하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완벽했습니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회장 대행 선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의사봉을 들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거대한 회의장 문이 굉음을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던 박수 소리가 일순간에 멈췄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입구로 쏠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앞장선 남자의 섯을 퍼런 기세에 주춤하고 말았습니다. 이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잘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고 마치 저승사자처럼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두가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아니 고성이가 철저히 숨겨두려 했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박성재가 미는 휠체어에 앉은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창백한 얼굴의 남자. 바로 한우진이었습니다.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의사봉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우진아, 네가 여길 어떻게? 지역은 단상 아래까지 걸어와 고성이를 올려다보며 마이크가 켜진 상태인 줄 알면서도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이사장님,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벌써 끝내시려고요? 진짜 주인공이 도착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고성이는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사람들 내보내. 내 아들은 지금 안정이 필요해. 감히 환자를 끌고 와서 행패를 부려? 경호원들이 다시 움직이려 할 때 회의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성이가 준비했던 실적 발표 자료가 사라지고 붉은 글씨로 빼곡한 엑셀 파일과 통장 사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게 뭐야? 비자금 장부 아니야? 차명 계좌 내역 같은데? 주주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스크린 조작실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고성이가 그토록 통제하려 했던 딸 박영라였습니다. 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엄마를 향해 비수를 꽂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고성이 이사장이 지난 10년간 미술품 경매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 내역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페이퍼 컴퍼니는 오빠의 치료비 명목으로 세탁된 비자금 창고입니다. 친딸의 폭로. 고성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영라야, 네가 미쳤구나. 감히 엄마한테. 하지만 지역은 고성이에게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예고했던 바로 그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아들 안 죽여. 살아있는 은호의 간도 가를 수 있어. 내 아들 살리려면 뭔 짓을 못해. 고성이의 악독한 목소리가 서라운드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 은호라니? 공여자가 따로 있었어? 수군거림은 비난의 함성으로 변해갔습니다. 고성이는 머리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우진의 휠체어로 달려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비열한 작전이었습니다. 우진아,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널 살리려고 그런 거야.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어. 응? 네가 말 좀 해봐. 그녀는 우진의 환자복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던 우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취가 덜 풀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만은 또렷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고성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힘겹게 입을 뗀 우진은 성재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불에 타담한 신분증 사본, 은호가 보여줬던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린 방식은 사랑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몸속에 지금 뛰고 있는 이 간, 누구 건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20년 전에 쓰레기처럼 버렸던 제 쌍둥이 동생 은호의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을 버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그 딸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말하는 사랑입니까? 우진아, 닥쳐. 제발 그만해. 고성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진아그룹 전무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제게 상속된 모든 지분을 제 동생 지은호 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진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고성희 씨를 제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법적 판결보다 강력했습니다. 고성희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던 유일한 명분, 아들을 위한다는 방패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이사장님, 사실입니까? 친딸을 버린 게 맞습니까?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넋이 나간 고성희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아들도, 심지어 그녀가 매수했던 이사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역은 난장판이 된 회의장을 뒤로 하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고성희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말씀드렸죠.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당신이 치러야 할 죗값이 산더미처럼 남았으니까요. 고성희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지역은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이제 막 휠체어에 다시 앉은 우진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가짜들의 축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쫓겨나듯 도망쳐 나온 고성희가 향한 곳은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성정, 평창동 저택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번져버린 마스카라, 한쪽 굽이 부러진 구두.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재벌가 사모님으로 불리던 여자의 몰골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띠릭.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다시 눌러도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문 열어, 나야. 이 집 안주인 고성희라고. 가정부 아줌마. 경비, 다들 미쳤어. 문 안 열어. 그때 육중한 철문이 끼기 쉰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따뜻한 집안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현관 앞에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는 남편,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호탕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지금껏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바짓단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왔군요. 이거 다 모함이에요. 이지혁이랑 성재놈이 작당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당신은 나 믿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박진석은 잡힌 바짓단을 벌레 털어내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고성희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희생, 가족,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는군. 박진석의 고함이 정원을 울렸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의 불륜에 상처받은 뒤 오직 따뜻한 모성애 하나만 보고 고성희를 안주인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밝혀진 진실은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난 당신이 가난해도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었어. 내 자식 품어줄 따뜻한 여자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뭐? 친딸을 버리고 그 딸의 배를 갈라 아들을 살려?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네가 사람이야? 고성희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우진이는 내 전남편 자식이지만 당신 아들처럼 키웠잖아요. 그리고 성재도 영라도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챙겼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진석 뒤에서 박성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성재는 씁쓸한 표정으로 새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끔찍하게 챙기셨죠. 제 숨통을 조일 만큼 끔찍하게요.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학폭 당하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말리던 이 여자의 모습을요. 겉으론 절 감싸는 척 했지만 실은 일부러 비싼 운동화를 신겨서 일진들의 표적이 되게 만든 게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눈밖에 나게 만들고 본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절 철저히 고립시켰다고요. 박진석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아들을 지키기는커녕 학대와 방임으로 일관했던 계모의 민낯, 배신감에 치를 떨던 박진석은 옆에 서 있던 딸 영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나는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너도 알았니?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거?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엄마를 향해 이별을 고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딸로 본 적 없어. 그냥 엄마의 화려한 장식품이었지. 내 그림, 내 유학, 내 약혼. 단 하나도 내가 원한 건 없었어. 엄마, 나 이제 엄마 인형 안 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자신이 낳은 딸에게조차 버림받은 고성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그녀의 편은 없었습니다. 사면초가,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박진석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이 집 살림 10년을 했어요. 재산 분할해줘요. 위자료 내놔요. 내가 빈손으로 나갈 것 같아?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집사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집사들이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질질 끌고 나와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텅 빈 소리가 날 만큼 가벼운 가방이었습니다. 네가 올 때 입고 왔던 싸구려 옷까지, 그리고 네가 쓰던 잡동사니들이다. 이 집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는 게 이치 아니겠어? 뭐라고요? 내가 진아그룹 사모님인데. 사모님? 넌 오늘부로 내 호적에서 파인다.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네가 횡령한 비자금, 그리고 회사 이미지 실추시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 거니까 감옥 가기 싫으면 변호사 비용이나 아껴두는 게 좋을 거야. 박진석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성재와 영라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성재야, 영라야, 문 열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고성이가 대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발버둥 쳤지만 육중한 철문은 자비 없이 닫혔습니다. 쾅! 굳게 닫힌 대문 위로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만이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저택 앞,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고성이. 그녀의 발치에는 이혼 소장과 낡은 가방 2개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누렸던 여자. 하지만 타인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그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곳은 단 한 군데,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 더 잔인한 마지막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박진석 회장의 저택에서 쫓겨난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향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전부이자 그녀가 악마가 되어서라도 지키려 했던 유일한 존재, 바로 아들 한우진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정막이 감도는 VIP 병동 복도에 바퀴 끌리는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쪽 굽이 부러져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 고성이는 마치 폐잔병처럼 비틀거리며 아들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엄마 왔다. 엄마야.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그녀가 그토록 찢어놓으려 했던 쌍둥이 남매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침대 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고
우진은 그런 동생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 그림을 고성이라는 불청객이 산산조각 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우진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링거줄이 꽂힌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그녀는 절규하듯 쏟아냈습니다. 우진아, 큰일 났다. 네 새아버지가 오해를 단단히 했어.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단다. 그 이지혁이랑 박성재 놈이 작당을 해서 엄마를 모함한 거야. 하지만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우진이만 엄마 믿어주면 돼. 그렇지? 내가 널 살리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넌 엄마 마음 알지?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너를 위해 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정당화해 달라는 비겁한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르르. 마치 모르는 사람의 살이 닿은 것처럼 힘없이 손을 빼냈습니다. 그 고요한 거절이 고성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우진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래서 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은호의 손을 우진이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생명을 준 게 아닙니다. 제 동생 은호의 고열을 빨아 제 몸에 억지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지금 제 몸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 흐르는 피.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어머니가 쓰레기처럼 버렸던 제 누이의 것입니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얜 그냥 도구였어. 널 살리기 위한 부속품이었다고. 고성이가 악을 쓰며 은호를 노려보자 우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우진의 호통이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내지른 분노의 외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던 착한 아들 한우진은 그 수술실에서 죽었습니다. 마취가스를 마시며 맹세했어요. 만약 내가 다시 눈을 뜬다면 그건 내 목숨이 아니라 은호의 목숨이라고. 그러니 은호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 어머니로 부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우진아, 너 설마 나를 버리겠다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가난한 단칸방에서 너 하나 재벌가 아들 만들려고 내 청춘 다 바쳤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곧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칠 신호였습니다. 청춘을 바친 게 아니라 영혼을 파신 거겠죠. 어머니의 그 비뚤어진 야망이 저를 숨막히게 했고 결국 제 동생까지 죽일 뻔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우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만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자 영원한 단절 선언이었습니다. 곧 보안 요원들이 병실로 들어와 고성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진아그룹 사모님이야. 내 아들이 여기 있다고. 우진아! 한우진! 엄마 좀 봐! 엄마야! 질질 끌려나가는 고성희의 처절한 비명이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쾅! 병실 문이 닫히며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정막이 찾아온 병실. 우진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호가 조용히 다가와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우진은 은호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했던 족쇄에서 벗어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병원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고성이. 그녀의 옆에는 낡은 트렁크 가방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녀를 구경했습니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그 여자 아니야? 친딸간 뺏으려던 그 독한 엄마?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아들마저 그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고성이는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하하, 다 너희를 위해서였는데, 내가 다 해줬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왜? 그녀의 공허한 외침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질 뻔했던 여자, 고성희.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고립과 뼈저린 고독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따스한 봄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달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반지하 단칸방에는 여전히 시린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깨진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깊게 패인 주름, 초점 잃은 눈동자, 과거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누리며 온갖 명품으로 자신을 휘감았던 고성이 그녀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브라운관 TV가 치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반지 하방을 울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맘대로 집의 이지혁 대표와 지은호 수석 디자이너가 오늘 아름다운 웨딩 마치를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꽃비가 내리는 야외 결혼식장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훤칠한 이지혁과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고 있는 지은호.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화려한 날들 그 자체였습니다. 하객석에는 진아그룹의 새로운 부회장이 된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인기 웹툰 작가로 데뷔해 사인회까지 열었던 박영라가 지완과 함께 축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남자. 바로 한우진이었습니다. 우진아.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고 살리기 위해 딸의 배까지 가르려 했던 아들. 하지만 화면 속 우진은 엄마가 없어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만들어준 지옥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짜 숨을 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살린 거야. 내가 희생해서 저 자리를 만든 거라고. 그녀는 소주병을 들이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희생이라 포장하며 망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의 고함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방 뺄 거야 말 거야. 고성이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과거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가난을 피해 도망쳤던 그 어린 시절의 반지하방, 평생을 발버둥쳐 도망쳐 나왔던 그 시궁창으로 그녀는 제 발로 다시 돌아와 갇혀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청주에 위치한 감나무 보육원. 과거 자신이 은호를 버렸던 죄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역과 은호, 그리고 우진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쪽이야. 아이들 간식 여기 있어. 오빠 무리하지 마.
수술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은호와 우진은 서로를 누나, 오빠라 부르며 살뜰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끈끈한 정. 고성이가 그토록 회방 놓으려 했던 남매의 사랑이 그곳에 꽃 피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후회일까? 질투일까? 아니면 뒤늦은 모성애일까? 그녀는 저도 모르게 발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나도 저기에 낄 수 있을까? 우진아,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육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꾀죄죄한 옷차림, 탐욕에 찌들어 일그러진 얼굴, 햇살 아래 빛나는 자식들과 달리 자신은 마치 그림자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화려한 날들에 자신이 묻힐 자리는 없다는 것을. 자신이 다가가는 순간 저 행복은 다시 깨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진이 무언가 인기척을 느낀 듯 고성이가 숨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 누구 있으세요? 고성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었어. 저 아이들의 엄마 고성이는 1년 전에 죽은 거야. 그녀는 도망치듯 보육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등 뒤로 은호와 우진의 맑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좁고 어두운 단칸방. 고성이는 텅 빈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꿈꿨으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여자. 자식을 소유물로 여겨 결국 모든 자식에게 버림받은 여자.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화려한 날들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선 욕망의 탑 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화려한 날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반지하 방의 불은 켜지지 않았고 고성이의 흐느낌만이 길고 긴 밤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악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하고도 공정한 형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거짓된 영광은 무너졌고 화려한 재벌가 회장의 이름은 비참한 고독한 죄인의 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